제1장 전격전, 전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 전략. 전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혁신적인 전술로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전략 중 하나입니다. 블리츠크리그는 독일어로 번개 전쟁을 의미하며 적군을 빠르게 제압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속도와 기동성을 중시하며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해 후방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격전의 탄생 배경, 전술적 구성,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격전의 탄생 배경. 전격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 비롯된 교착 상태와 느린 전쟁 진행 방식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했습니다. 참호전은 전선이 고착되어 큰 진전 없이 소모전이 이어지는 양상을 띠었고, 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전략을 필요로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군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격전이라는 전략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격전의 주요 개념은 적의 방어선이 정비되기 전에 빠르게 돌파하고 적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전선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적군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항복을 받아내거나 전쟁을 단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격전의 전술적 구성. 전격전은 기갑부대, 공군, 보병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술적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뉩니다. 항공 지원. 전투는 먼저 항공기와 폭격기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적의 방어시설과 통신망을 파괴하고 적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군의 지원은 전격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갑부대의 기동. 공습이 끝난 후에는 기갑부대가 적의 전선을 빠르게 돌파합니다. 기갑부대는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되며 속도를 이용해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거나 약한 지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 기동성 덕분에 전격전은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 지원. 전차 부대가 돌파한 뒤 보병이 후속으로 진입해 적의 잔여 병력을 처리하고 점령 지역을 확보합니다. 보병은 전차 부대를 지원하며 적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거나 전선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빠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선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속도와 기동성은 전격전의 핵심으로 적군이 대응하기도 전에 전선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격전이 전쟁에 미친 영향. 전격전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40년 프랑스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 전략을 통해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방식을 기반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해 아르덴 숲을 통해 기갑부대를 진격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프랑스군은 방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폴란드 침공에서도 전격전은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공군과 전차 부대를 활용해 폴란드를 빠르게 점령하며 전격전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전쟁 진행 방식은 연합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기존의 전술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전격전의 한계. 그러나 전격전은 완벽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은 속도와 기동성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보급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전차 부대가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할수록 보급이 어려워졌고 기갑부대와 보병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선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 침공 바르바로스 작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독일군은 전격전을 통해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소련의 넓은 영토와 혹독한 겨울 날씨, 보급 문제로 인해 결국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 전격전의 역사적 의의. 전격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전략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속도와 기동성을 극대화한 이 전술은 기존의 참호전이나 방어 위주의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으며 이후 전 세계의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적절한 보급과 장기적인 전쟁 준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선 전격전과는 대조적인 전술인 게릴라전에 대해 살펴보고 작은 병력이 어떻게 대규모 군대에 맞서 싸우는 전략적 방법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2장 게릴라전, 약자의 전술, 강자를 무너뜨리다. 게릴라전, 적은 병력으로 더 강력한 적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습, 유격전, 기만 전술을 사용하는 전쟁 방식입니다. 게릴라는 스페인어로 작은 전쟁을 뜻하며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적의 허점을 려 공격하고 빠르게 후퇴하는 방식으로 적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게릴라전의 역사적 배경, 전술적 요소,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어떻게 강력한 군대와 맞설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게릴라전의 역사적 배경. 게릴라전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 게릴라전의 개념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중 스페인 반도에서 프랑스군에 맞선 스페인 민병대의 저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민병대는 프랑스군의 강력한 정규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산과 도시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 소규모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은 프랑스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대규모 병력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게릴라전은 독립운동과 혁명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혁명 이후 49에서 마오쩌둥은 게릴라전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전술은 중국 공산군이 국민당 군대와 일본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베트콩이 게릴라전을 통해 미국군을 상대로 성공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게릴라전은 약자들이 강력한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릴라전의 전술적 요소. 게릴라전은 몇 가지 중요한 전술적 요소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전술들은 대규모 정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과 자원을 가진 집단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1. 기습과 매복. 게릴라전의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는 기습입니다. 정규군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게릴라 부대는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나 후방에서 기습을 가해 빠르게 후퇴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습은 적군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적을 지치게 만듭니다. 매복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한 지형이나 숲, 산악 지역을 이용해 적군의 진로를 예상하고 숨어 있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매복 작전은 특히 적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급선이 공격을 받으면 적의 군대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해지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2. 치고 빠지는 전술. 게릴라전의 핵심 전술 중 하나는 치고 빠지기입니다. 이는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강렬한 공격을 가한 후 빠르게 철수하는 방식입니다. 적이 반격할 시간이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면서도 결정적인 전투는 피하는 게릴라의 전술은 적군의 자원과 병력을 소모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민간인과의 협력. 게릴라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민간인들의 지원입니다. 게릴라 부대는 종종 정규군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그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은신처, 음식,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규군이 게릴라 부대를 추적하고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민간인들과의 협력은 게릴라 부대가 보다 쉽게 이동하고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콩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미국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미군의 기지나 보급선을 공격한 후 민간인들 사이로 숨었고 미군은 게릴라와 민간인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군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찾지 못하고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릴라전이 전쟁에 미친 영향. 게릴라전은 전면전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이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적을 지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병력으로도 대규모 군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베트남 전쟁, 게릴라전의 교과서.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베트콩이 정규군에 비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베트남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베트콩은 정규군과의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게릴라전을 통해 보급선을 공격하거나 매복 작전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병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결국 전쟁은 미국의 정치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대전쟁에서의 게릴라전. 현대전쟁에서도 게릴라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은 미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정규군에 대항해 전쟁을 장기화시켰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쟁에서도 게릴라전 전술은 약소 집단이 자신들의 생존과 저항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게릴라전의 한계. 게릴라전은 특정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민간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때때로 게릴라 부대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지역사회의 지지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게릴라전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도가 쌓이고 물자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작전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약자가 선택한 강력한 전술 게릴라전은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고안된 전략 중 하나로 전통적인 전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습과 매복, 치고 빠지기 전술을 통해 적을 지치게 만들고 민간인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릴라전은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전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과의 관계, 장기전에 따른 자원 문제 등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정된 전선을 중심으로 전투가 이루어진 트렌치 워페어에 대해 탐구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전략이 어떻게 전쟁을 지리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3장, 참호전, 소모전의 상징.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선에서 주로 사용된 전술로 전쟁을 지리하게 만들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전쟁 방식입니다. 이 전술은 병사들이 땅에 깊이 파인 참호 안에 몸을 숨기고 장기간 대치하면서 상대방의 진지를 점령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참호전의 배경, 구조, 전략적 요소, 그리고 참호전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호전의 배경과 탄생.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종종 사용된 전술이었지만 1914년 이후 유럽의 서부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기동전, 기동성에 기반한 전술로 빠르게 승부가 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독일과 연합군은 서로가 전선을 장악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은 결국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땅을 파서 참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참호전이 전쟁의 주요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전술에 미친 영향. 참호전이 필수적인 전략이 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으로 발달한 무기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관총과 대포 같은 신형 무기들은 병사들이 개방된 지형에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었고 병사들은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참호전은 이러한 환경에서 병사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의 진격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참호의 구조와 생활 참호전의 기본 구조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참호 사이에 위치한 무인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무인지대는 양측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으며 싸운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참호는 보통 2개 이상의 방어선으로 나뉘었으며 전방 참호에서 후방 참호로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여러 복잡한 연결 구조가 있었습니다.
참호 내에서의 생활 참호전은 그 자체로 병사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참호는 종종 물에 잠기거나 비가 오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참호비라는 질병이 유행했는데 이는 발이 진흙이나 물에 오래 노출되어 조직이 손상되는 병이었습니다. 또한 참호에는 쥐와 이가 들끓었고 병사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참호 내에서의 생활은 끊임없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포격이 언제든지 참호를 강타할 수 있었으며 병사들은 매일 끊임없는 소모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참호전의 전술적 요소, 참호전은 방어 위주의 전략이었지만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술적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를 방어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고 동시에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워 적의 참호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1. 화력 지원. 참호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요소 중 하나는 대규모 포격이었습니다. 양측은 참호를 공격하기 전 적의 참호를 포격하여 최대한 많은 적군을 무력화하고 진격을 쉽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 포격은 참호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때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적군은 포격 후 지하 참호에서 다시 나와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격만으로 전선을 돌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 가스전과 신형 무기. 제1차 세계대전 중 참호전의 무자비함은 화학 무기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는 적의 참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처음 사용된 신형 무기였습니다. 특히 염소가스와 머스터드 가스는 병사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으며 방어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선 가스 공격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가스는 적의 참호에서 병사들을 쫓아내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독면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나 화학 무기의 공포는 전장의 병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소모전 워페어. 참호전은 한쪽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양측 모두가 지리한 소모전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격해야 했고 이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전선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사실상 누가 더 많은 자원과 병력을 소모할 수 있는지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호전은 공격과 방어의 교착 상태 속에서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참호전이 전쟁에 미친 영향.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상징적인 전술로 전쟁의 흐름을 지리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동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전격전과는 대조적으로 참호전은 병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전쟁을 매우 느리고 피비린내 나게 만들었습니다. 1. 정신적 피로와 병사의 사기 저하. 참호전의 장기화는 병사들의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습니다. 끊임없는 포격과 공격에 노출된 병사들은 전쟁 신경증이라 불리는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전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점점 떨어졌으며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참호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 경제적, 인적 자원의 소모. 참호전은 엄청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초래했습니다. 각국은 참호를 유지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이러한 소모전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병력의 손실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호전의 교훈과 현대전쟁에 미친 영향. 참호전은 전쟁에서 방어적 전략의 극단을 보여준 사례로 현대전쟁에선 그 교착 상태와 막대한 인명피해를 피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선 기동전과 전격전과 같은 보다 빠르고 유연한 전술이 도입되었으며 전술적 기동성과 공중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결론. 참호전의 역사적 의의.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상징하는 전술로 전쟁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싸웠고 전쟁은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전술은 현대 전쟁에서 전술적 유연성과 기동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톰 기동전 스타에 대해 탐구하며 빠른 기동과 유연한 전술이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제4장 기동전, 속도와 유연성으로 전쟁을 지배하다. 기동전은 전장에서 병력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해 적을 빠르게 제압하는 전략입니다. 참호전이나 소모전과는 달리 전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술입니다. 기동전은 전쟁의 속도를 높이고 적을 혼란에 빠뜨려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승리를 추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동전의 탄생 배경, 전략적 특징,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기동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동전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기동전은 고대 전쟁에서도 사용된 전술이었으나 현대적인 기동전 개념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참호전으로 전선이 고착되면서 전쟁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전격전을 통해 기동전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 전략은 전쟁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동전의 목적은 적의 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빠르게 전선을 돌파해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병력을 전진시키기보다는 적의 방어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빠른 기동을 통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동전의 전술적 요소. 기동전은 속도와 기동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전술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술은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속도와 기동성. 기동전의 핵심은 병력의 속도입니다. 전투는 빠르게 전개되며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선을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갑부대와 기계화 부대는 기동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빠른 속도로 이동해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째, 집중 공격. 기동전은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병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적의 방어선이 약한 지점을 타격함으로써 전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략은 적의 전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보다는 특정 지점을 빠르게 점령해 전황을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우회와 포위. 기동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전술은 적의 후방으로 빠르게 침투해 포위하는 방법입니다. 적군을 정면에서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병력을 우회해 적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혼란을 유발하고 보급선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선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동전의 대표적 사례. 기동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격전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초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프랑스 침공에서 독일군은 아르덴 숲을 통해 기갑부대를 투입해 프랑스군의 마지노선을 우회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파리까지 진격했습니다. 또한 1991년 걸프 전쟁에서도 기동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군을 상대로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빠르게 전진했고 이라크군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항공력과 기갑 부대를 연계해 신속하게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 현대 전쟁에서도 기동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전쟁과 네트워크 중심 전쟁과 결합되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병력을 기동시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와 기술의 결합.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보 기술의 발전입니다. 위성, 드론, 정찰기를 통한 정보 수집은 기동전의 속도를 높이고 적의 위치와 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군대는 기동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이며 적군의 방어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드론과 공중무기의 활용. 기동전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론은 적의 방어망을 탐색하고
병력을 안전하게 전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드론은 정밀 타격을 통해 적의 주요 거점을 파괴할 수 있으며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동전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현대 전쟁에서의 기동전 전술을 크게 강화합니다. 셋째, 해상 기동전. 기동전은 육상 전투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상 기동전은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한 기동 함대의 개념에서 발전했으며 해상에서 빠르게 이동해 적 함대를 무력화시키거나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해상 기동전은 특히 현대 해군 전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해상 무기와 전술을 결합해 적 해군을 제압합니다. 기동전의 한계와 도전. 기동전은 전술적으로 매우 유리한 전략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전의 성공은 병력의 신속한 이동과 보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보급선이 차단되거나 지형이 복잡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광활한 지형과 험난한 기후는 독일군의 전격전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적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상 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기동전의 속도를 따라잡거나 기습적인 반격을 가할 경우 전선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전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유기적인 병력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대 전쟁에서의 기동전의 중요성. 기동전은 전쟁의 속도를 높이고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격전에서부터 현대의 정보화 전쟁에 이르기까지 기동전은 전쟁의 양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현대전쟁에서 기동전은 정보기술과 결합해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전개되며 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포위전에 대해 살펴보고 오래된 전술이 어떻게 현대전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5장, 포위전, 인내와 전략의 승부. 포위전은 적의 도시나 요새를 완전히 둘러싸고 보급을 차단하여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술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적의 자원과 의지를 서서히 소진시켜 승리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포위전의 역사적 배경, 주요 전술 요소, 현대 전쟁에서의 적용, 그리고 포위전의 전략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위전의 역사적 배경. 포위전은 고대부터 사용된 전술로 적의 성이나 요새를 둘러싸고 장기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전쟁에서 포위전은 도시나 요새를 점령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였으며 방어 구조물이 발달하면서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성과 요새가 중요한 방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위전은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규모 공격보다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군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포위전은 병력을 대규모로 소모하는 대신 적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전술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로마와 포위전의 발달. 고대 로마는 포위전 전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군은 적의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공성 무기, 예를 들어 공성탑과 투석기를 발전시켰으며 성벽 주변에 참호를 파거나 물길을 막아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가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은 알레시아 전투에서 적군을 철저히 포위하고 보급을 차단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포위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포위전의 전술적 요소. 포위전은 적을 장기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적 요소를 결합한 전쟁 방식입니다. 군사적 충돌 없이 적을 고사시키는 것이 목표이므로 자원 관리와 병력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보급로 차단. 포위전의 핵심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도시나 요새 내부의 병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량, 물, 무기와 같은 자원이 고갈되며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적군은 결국 항복하거나 큰 피해를 입고 패배하게 됩니다. 포위전이 장기화될수록 적의 사기와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심리전. 포위전에서 심리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위된 병사들은 외부의 지원이 차단된 채 장기간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줍니다. 적의 병사들은 식량 부족, 질병, 사기 저하로 인해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격 측에서는 항복을 촉구하거나 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성무기 포위전에서는 공성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공성탑, 투석기, 뇌관폭탄 등이 사용되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 내부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성벽을 직접 파괴하거나 방어를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대포와 같은 화력 무기가 도입되면서 공성 무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포위군은 대규모 포격을 통해 성벽을 파괴하거나 적의 방어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쟁에서의 포위전, 현대전쟁에서도 포위전의 개념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나 중세시대와 달리 현대전쟁에서는 정보기술과 공중지원을 활용해 포위전이 더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현대 포위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소련군은 독일군을 도시로 유인해 포위한 뒤 보급로를 차단하고 독일군을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식량과 물자가 고갈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도시포위전. 현대전쟁에서는 도시포위전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주로 테러단체나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에 대한 전투에서 발생하며 도시 내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포위전은 적의 보급을 차단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모술 전투에서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IS를 상대로 도시 포위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둘러싸고 보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중 폭격과 지상 작전을 통해 적을 압박했습니다. 도시 포위전은 긴박한 전투와 동시에 인도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포위전. 현대전쟁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결합한 포위전이 자주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적 방법 외에도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 제재 등을 결합하여 적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하이브리드 포위전은 단순히 군사적 포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봉쇄나 인터넷과 같은 주요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포위전의 한계. 포위전은 적을 고립시키고 항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포위전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측에서도 상당한 자원이 소모됩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안 공격군 역시 병력을 유지하고 지원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포위된 적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거나 외부 지원을 받을 경우 포위전은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이 장기전을 버티며 외부의 원조를 받게 되면 포위군은 계속해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내와 전략의 전쟁. 포위전은 병력과 자원을 최대한 아끼면서 승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포위전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서히 적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며 하이브리드 전쟁과 결합해 더욱 복잡하고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해상 전투의 역사적 발전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상 전투는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요소로 특히 대서양과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